예,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6일 목요일입니다. 매일매일 경주 뉴스 그리고 경주 안팎의 뉴스를 함께 정리해보는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인데요. 예, 오늘도 코로나19 소식부터 전하면서 방송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 4차 유행 참 길게도 갑니다. 오늘도 우리 경주에서 무려 1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6명 가운데 무려 14명이 외국인입니다. 그 14명 가운데는 또 12명이 근천 쪽 공단에서 일하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경주시 누적 확진자가 821명이 됐고요. 8월 달에만 들어서 289명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우리 경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16명 가운데 외국인이 14명, 대체로 전부 다 외국인, 지난 19일, 20일, 우리 한 일주일 전에 근천에서 한참 확진자 많이 나왔을 때 거기 공장에, 한 공장에서 또 많이 나왔고, 주로 그쪽 지역에서 주로 접촉자들하고 확진이 되면서 자가 격리 중에 다시 검사를 받으면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12명, 오늘 16명 가운데 12명은 근천읍에 있는 기업 3군데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고요. 806번부터 808번까지는 근천읍 소재 한 기업체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809번, 810번 확진자는 지난 20일 날 외국인 노동자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던 근천읍 소재 또 다른 기업의 외국인 노동자, 768번, 그러니까 동료와 접촉자로 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811번에서 817번까지 7명의 확진자는 여기가 제일 좀 근천읍 자동차 그 부품 제조업체인데 가장 많이 나왔던 업체. 19일날 8명, 20일날 16명.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만 24명 확진 판정을 받았던 이 회사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입니다.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던 728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만 이 회사에서 31명, 또 한국인 직원도 며칠 전에 또 1명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이 회사 전체 근무하시는 분들이 경시가 검사한 분이 58명인데 58명 가운데 외국인이 40명이고 40명 가운데 외국인 31명, 또 한국인 직원 1명 포함해서 58명 가운데 3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말 그대로 무더기로 집단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818번 확진자는 해외 입국자시고 819번 확진자는 19일 확진 양성 판정을 받았던 726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이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관련 기사들 이렇게 상세하게 기사가 이렇게 써놨으니까요. 여기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만 820번 확진자도 외국인 접촉자, 821번 확진자도 외국인,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던 799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이 됐습니다. 1차 접종을 완료한 시민은요, 우리 경주에서 오늘 오전 10시까지 13만 4,200명, 경주시 인구의 53.13%가 1차 접종을 완료를 했고, 2차 접종까지 모두 완료한 시민은 6만 7,389명 해서 경주시 인구의 26.68%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경주시 누적 검체자 수는 21만 511명,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격리 중인 시민은 527명, 누적 격리자 수는 6,806명이나 된다는 통계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오늘 18살에서 49세까지 백신 접종 시작이 됐는데 우리 경주에도 시작이 됐고요. 경주에는 대상 인원이 7만 168명, 이 구간에 18살에서 49세까지가 7만 168명인데 이거 예약률이 62.07%에서 4만 3,500여 명이 예약을 했다고 하고 10월 2일까지 예방접종센터 그리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을 한다고 하고요. 예약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9월 18일까지 예약을 하면 된다고 하고, 또 추석 연휴 이후에 접종 예약자 중에서 추석 전에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기존 예약 취소하고 다시 예약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미등록 외국인들은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접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예. 이런 소식들, 코로나19 관련 소식들, 확률을 줄이자. 다른 방법은 없다는, 외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외국인들도 너무 뭐, 그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러 오셨다가 집단으로 거주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밀접 접촉이 되고 이렇게 해서 확진이 많이 나오는, 추가로 더 지금 다른 지역, 내남, 그저께 서면 지역도 있고 오늘은 또 내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이 지역 노동자들, 이쪽으로 또 작은 공연들 많이 있잖아요. 진단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뭐 이분들 어렵게 와서 힘들게 돈 벌러 와서 고생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외국인들 너무 막 이렇게 배관시하거나 그렇게 봐야 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환경에서 이렇게 비롯된 일이니까 경주시에서 선제검사 열심히 하고 있고 해서 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 또 우리가 외국인들을 이렇게 차별적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당연히 우리 독자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런 말씀 하나 더 드리고요. 오늘 우리 경주 뉴스를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오늘 경주 뉴스에는 이 뉴스가 가장 좀 크게 띄는 뉴스입니다. 그 시립도서관을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아는 황성공원 이쪽에서부터 전체 부지 전부 다가 이른바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편에 실내체육관, 예술의 전당, 그리고 물놀이장, 이쪽 지역은 문화공원으로, 그리고 지금 시민운동장 있고 한 이 숲이 상대적으로 많은, 앞으로 이제 그 실험장도 뭐 장기적으로는 철거를 하고 그럴 텐데, 이쪽은 그 근린공원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공원을 운영한다. 이 변경안이 그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주시가 작년부터 이 2030 그 경주시 녹지 공원 녹지 기본 계획안을 이제 전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변경안 수립을 하고, 이 안에 주요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황성공원을 이제 그 가운데 있는 도로를 중심으로 문화공원하고 이쪽편 오른쪽 근린공원으로 나눠서 관리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이 의미가 그 경주시가 경상북도에 변경 신청을 했고, 경상북도가 20일 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걸 이제 경주시가 제출한 변경안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요, 전체 근린공원에는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이런 걸 지을 수 있는 게 공원 부지 전체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는 그동안에 시립도서관도 짓고 여러 구조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또 예술의 전당도 들어와 있고 실내체육관도 들어왔고, 뭐 수십 년 사이에 또 앞에 뭐 여러 가지 구조물들 많이 들어왔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더 이상 여기에다가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문화시설이든 체육시설이든 더 이상 건립을 할 수, 도서관이다, 운동시설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신설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 법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2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기준으로 요 오른쪽 편에 근린공원, 요 왼쪽 편에 문화공원으로 나눴다는 이 의미는, 이 문화공원 자리에 전체 부지로 돼서 지금 어떤 이런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이런 운동시설, 이런 부지의 면적이 전체 공원 면적의 20%를 이미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더 짓지 못하는데, 요렇게 이제 반은 좀 안 되겠죠. 이쪽 편이 훨씬 더 근린공원 면적이 크고 문화공원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관리하겠다는 의미는, 이 문화공원 자리에 앞으로 그 한수원이 짓기로 했다가, 한수원 자사고를 경주에 짓기로 했다가 정부가 불허하면서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 787억으로 지금 시립도서관을 이미 2015년부터 짓기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준하긴 시장 취임을 하고 2018년 12월 달에 예술의 전당 그 앞에 있는 한중우호공원에 짓겠다, 이 정도까지 장소가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일대가 전체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설을 못 짓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문화공원과 근린공원으로 분리를 하면 이 문화공원 자리에 이제 뭐든지 건물을 막 지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주목을 받게 되는 상황. 시립도서관을 한수원 돈 787억으로 여기에 짓는 것, 그리고 이쪽 편에 있는 여기 근린공원 자리에 있는 시민운동장
체육인들하고 경주시에서는 이게 뭐 건물이 너무 오래됐고 또 국제 규격에도 안 되고 공인 육상 기록도 못하고 해서 도민체전 같은 거 못한다. 그래서 체육인들의 큰 그 원 중에 하나가 번듯한 운동장 하나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역대 시장들도 늘 공약으로 해왔었고, 이거를 이제 이 위에 체육관 앞쪽에 문화공원 부지에 이제 지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황희 시장은 개인적으로는 이 문화공원, 이 황성공원 이 위쪽 편에 실내 체육관이 있는 이쪽에 그 시립도서관을 짓는 것보다는 올해 연말에 폐쇄가 되는 경주 옆자리에 도서관을 짓는 것이 더 어떠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도서관이 이쪽으로 뭐 낫다는 이런 판단 하나도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이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이 이 문화공원 자리가 지금 별로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문화공원 자리, 이 체육관하고 뭐 이쪽 지역, 이제 이렇게 용도 공원을 나눠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화공원에 체육관도 들어와 있고, 축구장 쫙 있고, 예술의 전당 있고, 요 앞에다가 도서관하고 다목적 종합 경기장을 두 개를 다 지을 수 있겠느냐? 체육인들 입장에서는 다목적 경기장도 좀 적은 것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면 주차도 불편하고,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경주시에서는 다목적 경기장을 짓는 데는 한 1,500억 정도의 예산을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500억은 이미 경주시가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양북에 워낙은 에너지 박물관을 한수원에서 짓기로 했는데, 그때 박회장 때 약속이었습니다. 주민 인센티브 사업으로. 근데 에너지 박물관 최경환 때 막 반대하고 별로 실효성 없다 이렇게 되면서 그 돈이 2천억인데, 그 중에서 900억은 얼마 전에 혁신원자력 연구단지 간포관광단지에 그 땅 사는데 경주시가 돈을 내놓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부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비판이 많죠. 아니, 대전에서 나가라 하는 원자력 연구시설을 가져오면서 왜 우리 돈을 써야 되나, 뭐 이런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거기에 900억을 썼고, 나머지 가면 1,100억 정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한 500억을 이 운동장 짓는데 경시가 이미 예산으로 대체 사업비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비 또 경시 자체 예산 한 1,000억, 한 6, 700억 더 보태서 한 1,500억으로 이쪽 편에 문화공원 자리, 지금 문화공원 표시된 저 자리에 다목적 경기장을 짓겠다는 게 경시 계획인데, 여기가 지금 시립도서관하고 두 개 다 짓기에는 아무래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준항시장은 뭐 어쨌든 개인적으로 경주 옆자리로 갔으면 좋겠다. 시민운동장은 참, 시립도서관은. 그리고 시민운동장을 만약 여기 안 지으면 형곡이나 뭐 이런 데 땅값이 비싸서 도저히 또 경시 입장에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문화공원 여기에다가는 운동장만 짓고, 시립도서관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쪽에 경주 옆자리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준항시 시장의 그때 개인적인 바람이긴 한데, 경시는 오늘 이 공원 계획 변경 이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뭐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 현재 문화공원으로 표시된 저 자리에 결국 두 개의 시설, 시립도서관, 다목적 경기장 이 두 가지를 다 놓는 것이 과연, 이걸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면서 오늘 그 경시의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은 것을 계기로 이런저런 전망들을 덧붙여서 기사를 써보았는데요. 내일은 혹시 라이브를 할 때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한번 또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내일 혹시 라이브 때 많은 의견들 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예, 몇 가지 경주도 단신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재단법인 문화엑스포하고 경주시가 북한 이탈 주민들의 문화향유권을 확대를 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오늘 경주에 북한 탈북 주민들이 우리 경주시에 76분이 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에게 문화엑스포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 무료로 또 이렇게 앞으로 관람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엑스포가 지원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기관끼리 뭐 굳이 이런 걸 MOU를 해야 되는지 저는 뭐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했답니다. MOU 이건 너무 좋아할 일 아닌데. 그리고 저쪽에
저쪽이 어딥니까? 용광동 그 사만나우빌 있는 이쪽 뒤편에 그 도로 다블로 여기하고 동천동 그 사이에 길 있잖아요. 거기에 보행자 전용 도로 경주시가 만들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동안에 그 많은 시민들이 이쪽으로 소금강산도 가고 뭐 구곡지도 가고 산책을 많이 하는데 차도 인도 구분이 없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큰 곳이었는데 한 3.1km 구간에 경주시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12억 정도 들여서 요 노랗게 표시된 대로 보행자 전용 도로를 만들었다. 아무래도 보행 환경을 좀 개선한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또 단신 하나만 더 살펴보면 그 경주 불국사가 그 경부관광공사의 노력으로 이게 뭐 트립 어드바이저 트래블러스 초이스 어워드 처음으로 선정이 됐다. 이 글로벌 최대 여행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트립 어드바이저라는 데가 여기에서 그 트립 어드바이저라는 데가 전 세계 1위 여행 전문 사이트랍니다. 여기에서 매년 한 9억 건 정도 여행자들의 리뷰 뭐 의견 기반으로 전 세계 상위 10% 우수한 여행지를 트래블러스 초이스 전 세계 여행자들이 선정하는 관광지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경주 불국사가 올해 트래블러스 초이스 여기에 처음으로 선정이 됐다 사이트에.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외국인들에게 노출 기회가 많아졌다 뭐 이런 의미인데 경부문화관광공사에서는 이게 뭐 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 많이 했다 그 성과가 아니냐 이런 자기들 자랑 있었고요. 예. 그리고 오늘은 무엇보다도 미러클 작전 조금 전에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코로나19 검사도 받고 이제 입국 수속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말 그대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나라 파병군 또 정보 활동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인 협력자 378명 조금 전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391명 중에서 378명이 1차로 먼저 들어왔고 나머지 13분은 현재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남아있다가 그 파키스탄에 남아있다가 이륙 준비가 되는 대로 우리나라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후 4시 24분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고 말 그대로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제 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프가니스탄 한국대사관이라든가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 또 바그람 한국병원, 한국직업훈련원, 지방재건팀 등에서 활동을 했던 우리 정부와 함께 활동을 했던 아프가니스탄인들과 그 가족들 상당수가 의사 간호사시고 IT 전문가, 통역, 강사 등으로 일한 전문 인력들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입국 수속이 끝나면 진천에 있는 우리 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갔다가 여기서 격리 생활도 하고 6주에서 8주 뒤에 정부가 마련한 다른 시설로 옮긴다고 하는데요. 이때 그 장기 체류 허용이 되는 F1 자격도 체류 자격도 부여도 했고 또 다음에는 취업도 자유로운 거주 비자 F2 비자도 발급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극적으로 많은 분들을 거의 100% 427명 중에서 본인들이 원하지 본인들의 의사로 남거나 제3국으로 간 사람들 빼고는 391명이 거의 100%라고 하는데요. 23일 날 우리나라 공군 수송기 23대가 가서 지금 미라클 작전, 말 그대로 기적과 같은 작전을 수행을 했는데 전 세계가 말 그대로 기적이다. 뭐 이렇게 해외에서도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많습니다. 특히 G7 주요 선진 7개국 나라들 대부분 실패하거나 뭐 한 번 수송기 독일 같은 게 뛰었다가 7명 태워오고 막 이런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전원 391명을 이렇게 태워오는데 말 그대로 이런 뭐 비상연락망을 활용한 발빠른 대처, 또 현지 버스 활용, 대사관 직원들이나 정부 부처, 현지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마치 영화 같은 이런 노력들이 더해지면서 오늘은 미 국방부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감사를 표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프간 이 들어온 사람들에게 난민이 아니라 특별 기여자 자격을 부여한 데 대해서도 인권감시단체 휴먼 라이트 워치의 경우에는 난민보다 특별 기여자란 말이 훨씬 품격 있게 들린다라면서 한국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하다 이런 뜻을 전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영국 BBC 방송에 우리 청와대 기자회견 할 때 한 번씩 보이던 로라 비크 서울 특파원도 어제 그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면서 뭐 이렇게 정말 찬사를 했다고 하고요. 미국 방송인 캐티 케이시의 경우에도 한국에 도착한 아프간인들은 더 이상 난민이 아니다. 이것이 한국이 함께 일했던 아프간인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표시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고, 일본에서는 수송기 갔다가 한 명도 못 태우고 왔다 그러잖아요. 오늘 그런 뉴스가 쏟아졌는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대처를 비교를 하면서 일본 스가 내각 비판하는 여론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일본 NHK 방송에서는 일본에서는 일본인 또 대사관에서 일했던 아프간인들 탈출을 위해서 자위대 수송기가 25일 밤 카불 공항으로 향했지만 대피 대상자들이 공항에 도착하지 못해서 수송에 실패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대대적으로 수송기 급파 홍보만 하고 실질적인 대피 조치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서 질타를 쏟아냈고요. 또 텔레반에서 오늘 그 언론에 자위대는 떠나고 일본인들은 현재 남아라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일본인들을 인질 삼아서 탈레반이 오히려 일본하고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내에서는 비판 여론, 우려 섞인 여론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오늘 막 쏟아지고 있고요. 오늘 보도 중에서는 나는 임차인입니다라고 국회 대정부 질문을 해서 한때 엄청나게 우리나라 수구 꼴통 언론들의 찬사를 받고 또 심지어 대선 후보까지 거기서 했던 사람, 어제 아버지가 농지법 위반에 주소 잘못 옮겨서 뭐 농지법에 있는 게 내가 뭐 어떻게 하냐 이 정도로 이야기했던 건데 오늘 후폭풍이 매우 거셉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이야기인데요. 80세 부친이 연고도 없는 땅에 농사를 짓고 여생을 보낸다는 말을 신뢰할 국민이 몇 명이 되겠느냐. 또 그리고 그 부친이 땅을 구입한 2016년 이 시기에 이 윤희숙 의원은 세종시에 있는 한국개발연구원에 근무했고 또 이 KDI에서 그 무렵에 인근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연구 용역을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희숙 의원이 KDI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의원직 사퇴가 문제가 아니고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 부친 땅이 2013년 경매에서 나온 땅인데 그 부친이 살 때는 경매 납찰가 대비보다 4억이나 더 비싸게 주고 샀다. 농사 지을 땅을 불과 3년 전에 경매에서 나온 땅보다 4억이나 더 주고 살 이유가 투기 목적 위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저는 뭐 투기를 할 돈도 없습니다만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지금 또 이 땅은 1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나서 2016년 시점으로 봐도 한 5년 사이에 10억이나 더 올랐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보도가 많이 되면서 사태 자체가 정말 비겁한 아주 교활한 쇼가 아니었냐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달에 윤 의원 부친이 이 세종시에 농사를 짓겠다며 그 땅도 무려 노후에 80먹은 어른이 농사 짓는데 여러분 3,300평 삽니까? 30평도 우리 같은 사람은 30평만 해도 텃밭에 농사 지으라 하면 짓기 어렵습니다. 이분은 워낙 농사를 짓다 하니까 300평이면 또 모르는데 나이 80 드신 분이 3,300평을 축구장 한 배 반 크기랍니다. 이걸 농사 짓는다고 땅을 산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본인은 세종시가 아니고 서울 동대문구에 살면서 벼농사도 이 3,300평 땅인데 7가마니 밖에 안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농사만 지어만 주면 되는 것 아니었냐.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 의혹의 핵심은 이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매입했다. 매입 시기를 전후해서 주변에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세종 미래일반산업단지, 세종 복합 그 주변에 막 산업단지들이 우죽순 들었습니다.
정부 주도 사업은 대체로 기재부가 주도를 하고,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는 또 KDI가 수행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근무했던 윤희석 의원이나 또는 그 매부인가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보좌관을 2년 가까이 역임했더라고요. 이 정보를 가지고 팔순 어른이 땅 사기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이 짙게 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정보 이용이나 차명거래 의혹으로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LH 자기들이 개발 정보 가지고 직원들이 땅 투기했던 거 많았는데, 이것보다 더 실제 이제 이런 국가에서 어떤 산업단지나 이런 선 끊고 하는 거는 기획재정부이고, 그걸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이 KDI이기 때문에 한국개발연구원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이게 결국 윤희석 의원이 이 투기, 어른의 아주 간단한 농지법 의혹, 이거에 대해서 자기는 뭐 대선 주자 그만둔다 그러고 국회의원 지사 때 이런 오바의 행태는 결국은 이제 어디로까지 가냐. KDI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로까지 가야 된다. 오늘 김도관 의원도 이런 주장을 했고요. 이게 이제 일파만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전혀 뜻하지도 않고, 일부 언론들이 뭐 신의 한 수나 어쩌고저쩌고 평가를 했지만, 결국은 본인이 정말 교활하게 땅 투기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윤희석 의원이 세종시 소재 KDI에서 근무하던 때인 2016년에 서울 동대문에 살던 80세 윤희석 의원의 부친은 농사를 지으려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세종시의 땅 3,000평을 8억 원에 구입을 합니다. 그것도 3년 전에 경매로 나왔을 때보다 4억이나 더 주고 삽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이게 18억 정도 돼서 10억 원 이상의 차익을 얻고 있다. 한국개발은 KDI가 어디냐? 대한민국의 부동산 개발 정보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기관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에 경매 물건으로 나와서 3억 원 정도에 낙찰된 그 땅을 윤희석 의원의 부친은 4억이나 더 주고 8억 원에 매입을 하고 현재 18억이다. 그럼 그 사이에 10억 더 시대 차익이 생겼다. 그러면 이 윤희석 의원과 정말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자신은 또 나는 임차인입니다 라고 그때 왜 국회 대정부 질문했습니다. 그때도 이미 자기가 자기 소유의 집 2채나 부동산 2채나 소유한 것으로 나중에 밝혀집니다. 이렇게 뻔뻔스러운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러면서 자기는 마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억울하게 30년 전에 호적을 뭐 바꿔가지고 출가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른다. 자기가 KDI 연구원인데 세종시에 있는데 그 아버지가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80세 아버지가 3,000평 돈을 8억 들여서 땅을 사면 그 딸한테 안 물어보겠습니까? 그 시집간 딸은 전화도 안 합니까? 오늘 어디 방송에 보니까 하다못해 휴대폰 하나를 사도 아버지가 야야 똑똑한 딸이 있으면 내 휴대폰은 어떤 거 사면 좋겠냐. 근데 KDI에 근무하는 딸한테 내가 8억 땅 사도 되겠나? 꿀로라고 봐야죠. 아버지 여기 땅 사면 주변에 국가산업단지 들어오고 해서 엄청나게 땅값 오릅니다. 심지어 작년에 국회의사당 국민의힘당 사람들은 별로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또 국회의사당을 빨리 세종시로 옮겨야 된다고까지 주장까지 했던 사람. 이런 거 보면 다 미리 계획이 있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그럼에도 자기는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야당에 무슨 덤태기를 씌운 것처럼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현실. 더 가관인 것은 정치인의 품격을 보여준 윤희석다운 되치기, 신의 한 수 되나, 이런 일부 수구 언론들. 이게 만약 민주당 의원 누군가가 양의원영인가요? 그 의원은 뭐 땅 불과 몇십 평짜리 땅 샀다가도 천하에 부도덕한 사람들처럼 비례원회가 탈당 요구 받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윤희석 의원은 왜 이렇게 띄워주고 있나요? 우리나라 언론이 이래도 되나요, 정말? 그 이야기를, 결국 이제 윤 의원 스스로가 자살골 넣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냥 막 조용히 그냥 있든지, 지거당에서 면접을 줬을 때 오히려 잘난 척 하다가 이 기회에 자기의 어떤 뭐 정치적 덩치 한번 키워보려고 하다가 사실은
대권 뭐 예비 후보 돼도 뜨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인데 한번 대정부 연설 잘해가 급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의원직 사퇴를 낸다고 됩니까? 국회 본회의에서. 그러면서 민주당은 신나서 하겠지. 동업자들이 왜 신나서 그거 해줍니까? 잘 안 해주는데. 그런 마치 민주당이 이제 칼자를 쥐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나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제 터져나오면서 오늘 완전히 반전되는 분위기. 거기 가서 울었던 이준석 의원도 대표도 참 철없는 당대표가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이 파장이 굉장히 커질 것 같다. 제대로 된 나라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앞으로 커 보입니다. 그 재부가 최경환 전 장관 보좌관 사임을 하고 2달 뒤에 이 땅을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사위한테나 딸한테나 같이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법률 위반 부분들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수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증언까지 이렇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경주 포커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제 바로 밑에 여기에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전화번호하고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억울하게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이 있으면 이렇게 도와주는 기관도 있다는 말씀 끝으로 한번 더 드리고요. 주사랑 불주꾸미는 아주 맛있는 집이다. 인터넷 경주 포커스 구독 신청으로 응원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오늘 아프가니스탄 인도주의적 관점 그리고 우리 국력 이런 것들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특히 그 작전에서 엄청나게 성공을 했다. 이 점에서 오늘 굉장히 좀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하루였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경우에는 어제까지 자국으로 대피시킨 미국 시민 아프간인 조력자가 7만 명이 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나라는 도대체 아프가니스탄에 얼마나 많은 걸 들어가서 국익을 위해서 활동을 했는가. 한편으로는 이게 또 국력의 차이인가 싶은 생각. 캐나다도 한 수만 명 된다고, 한 10,000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또 그런 생각도 또 이런 생각 한편에는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8월 26일 오늘 목요일인데요. 경주 포커스 경주 뉴스 브리핑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 줄이고 내일은 이번 주 정리하면서 가능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댓글 이야기도 하고 라이브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경주 포커스 구독하기, 좋아요 꾹꾹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하려고 좀 쑥스럽긴 하네요. 내일 뵙겠습니다.